오늘은 시간상 제일 중요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 9월 모의평가죠. 9월 모의평가는 암기다. 왜? 선생님처럼 9월 모의평가 디테일하게 잘 안 할걸? 근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9월 모평이 수능에 연결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 하나하나는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저 시험지 안 가져왔어요. 괜찮아요. 주간지 있죠? 오늘 애기들 주간지 2개 받았어요. 하나는 딥러닝 받았고요. 좀 아쉬운 게 있었어. 딱 봤는데 칸트 딥러닝 우리 3주 전에 했잖아. 그래서 나 애기들 잘 볼 줄 알았어. 근데 OX도 좀 하고 갈 걸 그랬어.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9월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9월 모의고사 해설에 관련해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애기들의 마인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평가원이 이 문제 스타일로 수능을 낼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뭔가 어색하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처음 보는 느낌으로 애기들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제시문 잘 읽으면 제시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글 읽기를 잘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뭔가를 달달달달 외우고 가고 무언가를 암기하고 가면 거기에서 오히려 말려서 당황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근데 이 문제 스타일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문제 스타일이 예전에 어디에서부터 2017, 16, 14에는 진짜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았어. 제시문 읽고 문제를 푸는 형태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지 않고 문제은행식이 됐다가 작년부터였단 말이야. 선생님 스멀스멀 옛날 스타일인데 라는 느낌도 받고 제시문 그다음 지문마저도 옛날 걸 다시 쓰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 물론 공부하고 가면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딥러닝을 딱 보면서 칸트 미학이다. 칸트 미학 우리 3주 전에 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에티켓에 있는 선지랑 똑같습니다. 이따가 보면 알아. 왜? 선생님 에티켓 EBS 탈탈 풀어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교과 과정을 넘어가지 않았던 거야. EBS도. 그리고 이 평가원도.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하나씩 볼 건데 이거 있죠. 애기들 선생님이랑 9월 모의고사 평가 처음 이제 해설하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요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펴주세요. 어디냐? 공부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죠. 오답률 순위 1위부터 7위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평가원의 잠깐 총평을 이야기한다면 이번 9월 모의고사는 독해형 개념 문제 출제 빈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잘 읽고 풀면 오히려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당황하고 뭐야? 처음 보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었다. 그리고 개념 자체로는 일본 기본 개념 안에서 출제됩니다. 그리고 일부 제시문 자체, 제시문이 결국 독해잖아? 근데 제시문을 통한 개념의 확장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16번. 국제관계와 평화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통해서 내용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평가원이 다루지 않았던 문제였는데 그 문제를 다뤄주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수능장에서는 이런 건 없어요, 실제로. 거의. 근데 수능장에서 그 내용 공부하고 가라는 거야. 이따가 어떻게 연계될 건지도 보여줄 거고요. 자, 올해 9월을 보면서 선생님이 더 강력하게 옛날 선생님들이 돌아온 거라고 느끼는 이유는 2021, 2, 3, 4, 5, 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던 니부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니부어도 오늘 선생님이 잠깐 다룰 거예요. 오답률이 높았냐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답이 너무 쉬웠거든. 근데 니부어는 실제로 출제됐을 때는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니부어를 다루는 것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답률 순위로는 1, 2, 3, 4, 5, 6, 7위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선생님이랑 현장에서는 1, 2, 3, 4, 5, 6, 7번까지만 다룰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니부어 정도만 할 거야. 근데 다만 니부어도 뭐 다 다룬다라기보다 니부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보여줄 거고 다음 주에 니부어 킬러 마스터입니다. 자, 니부어가 어려우면 오답률 1위부터 3위까지가 예전에는 다 니부어가 그대로 했었어. 올해 쉽게 니부어를 낼지 어렵게 낼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의 목표는 그냥 애들이 만점이야. 근데 킬마를 하면 만점이 나오죠. 모든 단원들이. 마찬가지로 니부어도 킬마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니부어 킬마를 안 가르치니까 몇 년 됐죠. 안 나오니까. 근데 니부어 킬마 선생님이 지금 다시 재작업하고 있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이 니부어 특강처럼 그래서 니부어 수업하고 그리고 숙제 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니부어 마무리 하잖아. 절대 장담할 수 있어. 100% 장담할 수 있어. 모든 선지 킬마 안에서 나옵니다. 안 될 수가 없어. 그건 장담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선생님이 니부어 특강처럼 정주할게요.
다만 오늘은 9월 모의고사 위주로 어디 한번 시작해 봅니다. 자, 교정적 정의가 오답률 1위였습니다. 칸트와 베카리아인데 교정적 정의 은근히 많이 틀렸다. 근데 왜 많이 틀렸는지 어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2페이지. 선생님이 얘기하죠, 항상. 애기가 공부를 해가. 그러면 나의 주머니에 공부의 내용들이 있겠지. 그러면 새로운 텍스트를 만나. 얘랑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똑같은 건 안 나온다니까. 그러면 새로운 선지를 만났을 때 얘랑 얘랑의 조합을 통해 얘로 가겠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 이 능력을 키워야 돼. 내가 공부한 내용이 없으면 못 풀지 당연히. 하지만 내가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새로운 표현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걔네들의 조합을 통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느냐. 애기들 6월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똑같았어. 킬맛 모든 재심은 모든 선지들 막 선생님이 다 분석한 거니까 그 킬맛 조합을 통해 6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부터 7위까지가 킬러 주제였는데 그거 다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1위부터 7위까지죠. 얘도 똑같아. 우리가 이만큼의 엑셀표를 공부하고 갔으면 그 선지가 5개로 나온 거야. 지금 얘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14개의 선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면 엑셀표를 애기들은 5개의 정오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걸 연습시킬 거야. 그럼 뭐냐? 다시 한번 이 9월이 다루는 내용 자체를 다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 9월 선지 똑같이 수능에 안 나와요. 근데 9월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 확장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과 하는 엑셀표들은 여기에 변형이 수능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선생님, 야스퍼스랑 칸트 미학은요? 아니, 칸트 미학이 오답률 2이고 야스퍼스도 오답률 6이에요. 아, 이게 에티켓에 있어. 에티켓 선지랑 똑같습니다. 내가 만든 거랑.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시간상 에티켓이 9월 전에 끝날 수는 없었어요. 뭐 우리 수능 잘 보면 되니까. 자, 이제 어디 한번 시작해 볼게요. 2페이지에 여기 OX 한번 풀어보세요. 2분 줄게요. 주간지 펴주시고 풀어주세요. 자, 같이 볼까요?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맞아요. 사형제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수단이 되는 거 맞아요. 어떤 수단? 얘를 실현하기 위한. 칸트 입장에서 공적 정의 실현은 바로 응분의 보복입니다. 다른 이유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거야. 그러니 얘는 5가 됩니다. 그러니 사형 제도는 범죄의 경중에 비례하는 보복의 수단입니다. 그럼 얘는 보복의 수단으로는 맞지만 다른 사회적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가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회적인 선, 예를 들면 범죄 예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적 불가.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그렇지. 가해져야 한다가 아니라 가해질 수 없다가 되지요. 그 다음 형벌은 그러니 다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 받아야 할 행위를 범했기 때문이죠. 오! 자, 이런 내용들 다 알겠죠? 이제 그 다음 베카리아 입장에서 보자.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형벌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지? 형벌을 공리주의적 입장과 그 다음 사회계약 입장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이 형벌의 공리주의적 입장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얘네들 방지하기 위하여, 즉 범죄 예방이야. 근데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지 형벌을 집행하지. 즉 두려워해야지 범죄를 예방하지.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가 범죄를 예방 안 하고 이런 건 없잖아. 아, 내가 이거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는 거야? 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게 말이지. 그러니 얘는 X입니다. 그러니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자, 그리고 또 봐봐. 범죄 의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범죄 의도의 반사회성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하는 척도가 아니에요. 얘가 선생님의 킬마에서 가져온 거라면 선생님이 이거 두 개는 에티켓에서 가지고 왔어. 그리고 뭔가 좀 어색한 표현 같지만 이거 EBS 탈탈 털어서 만든 거니까 이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자, 봐봐. 형벌의 크기는 범죄가 공익에 반하는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 공익에 반하는 정도가 바로 사회에 끼친 해악이지.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사회에 끼친 해악. 그러니 얘는 5가 됩니다. 사회에 가장 큰 해악을 초래한 범죄가 가장 중한 범죄이다. 맞는 말입니다. 당연하죠. 가장 큰 해악을 초래한 범죄가 가장 중한 범죄예요. 가장 무거운 범죄라는 말이에요. 베카리아 입장에서 이제 범죄를 억제할 때 공리주의잖아. 형벌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이야. 그러니 형벌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범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즉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면서 범죄 억제력을 갖는 형벌이어야지만 허용될 수 있지요. 과도한 형벌이라는 건 효용의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 다음 사회계약 모두에도 위반돼요. 예를 들면 딱 이건 사형이지. 사형은 효용의 원리와 사회계약 모두에 위반됩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건 이걸 복습하는 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알려주는 용이라기보다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 이런 거 기억하지? 라는 형태로. 그러니 형벌의 목적은 범죄 피해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야. 보복도 아니야. 그치? 보복도 아니야. 따라서 얘는 X, 얘는 5가 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답이 칸트, 그리고 을이 베카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애기들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제시문입니다. 종신노역형 나오지 않았지만 법은 특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하고 있죠. 이거 이미 우리가 킬마에서도 다 했었던 제시문 분석에서 다 했어요. 그리고 형벌권은 개인이 각자 공탁한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다. 저거 변형돼서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너무 크고 나중에 선생님이 퍼파에서 저거 라인 바이 라인으로 끊어서 엑셀로 만들어줄 거니까. 근데 그 전에도 9월 제시문 좀 익혀두자. 그 이상의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최소한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킬마 말고 여기 에티켓에서도 있었어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의사라고 하는 건 최대한의 자유를 합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최소한의 자유를 합친 것이다라는 개념. 자, 가비, 칸트, 을이 베카리안 입장입니다. 생각보다 4번이라고 골라서 틀린 친구도 많고 1번이라고 골라서 틀린 친구들도 많습니다. 자, 간과하다 앞에서 끊는다면 화살표를 주는 입장은 긍정하고 화살표를 받는 입장은 부정하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거기에 간과하다 해야 돼. 그러니 간과하다 앞에서 끊어봐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도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베카리아는 긍정하죠. 왜?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예방 효과가 없는 경우 얘 정당하지 못하잖아. 부당합니다. 부당한 형벌이잖아. 다만 칸트 입장에서 굳이 따지면 칸트는 X가 될 겁니다.
왜냐면 범죄의 동해보복으로서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정의에 부합하는 거니까 칸트는 X하고 베카리아는 긍정할 말이지만 이거는 메인 자체는 뭐 베카리아를 볼 수 있죠. 뭐 어떻게 봐도 얘는 답이 아니야. 그러니 1번 X가 됩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얘는 긍정하고 얘는 부정할 말에 간과하다 붙어야 되는데 어디 간과다 앞에 붙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저 선지 만난 적 있어? 없어. 저 선지는 애기들이 지금까지 평가원의 선지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선지야. 새로운 표현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 새로운 표현을 보고 머리를 막 굴려봐. 저게 도대체 뭐지? 정의에 반하는 개인의 욕망. 정의롭지 않은 개인의 욕망. 정의롭진 않지만 나 돈 좀 벌고 싶은데? 사기 좀 치고 싶은데? 애기야,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범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범죄, 형벌로서 억제해야 한다? 칸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지. X, 저걸 보고 선생님이 왜 안 알려줘서 이게 할 수가 없어. 또 다른 표현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스스로 저걸 보고 저게 뭐지? 저거 처음 보는 표현인데 저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범죄 정도까지 가줄 수 있어야 돼. 혹은 나쁜 짓. 혹은 선생님 맨날 이야기 들으면 불법 도박 사이트 뭐 이런 거. 그런 걸 형벌로서 억제해야 한다? X. 오히려 베카리아는 긍정할 말이죠. 따라서 얘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3번. 애기들. 이거는 근데 다른 게 좀 헷갈렸다고 할지라도 3번이 너무 답인 게 아까 두려움, 공포, 기본 개념이었어. 베카리아가 긍정하고 칸트가 부정하는 말에 간과하던데 형벌은 시민에게 두려움을 주어야만 정의에 부합하잖아. 그냥 이건 개념이 그대로 달라붙었어. 그러니까 이건 뭔가 더 설명할 게 없어. 두려워야 하고 공포심을 가져야 해. 근데 칸트는 그런 게 목적이면 안 돼. 형벌은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뭐야? 내가 흥분했어. 그게 두려움을 가지고 범죄를 예방하고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얘는 답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 4번 했어요. 자, 4번 고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엄청 강조한 게 있어. 평가원이 문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하여. 지난주 선생님과 함께 풀었던 전국 8회차 19번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평가원이 이렇게 문제를 만드니까 애기들 정말 잘 신경 쓰고 가야 된다. 왜? 지금 이 내용에서 노직이 긍정할 말인데 아이들이 이걸 틀렸단 말이야. 그럼 왜 틀렸느냐? 얘 정의로운 국가 작년 9월 선지에 최소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한다를 틀렸거든. 애기들 머릿속에 얘가 남아있으니까 뭔가 차별적 소유 권리를 보호한다가 틀렸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이거 맞는 선지라고. 얘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게 평가원이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시 보자. 먼저 이 맥락이에요. 이거는 잠깐 살려둘게요. 노직 입장에서 최소국가, 소유 권리, 차별적, 보호 이런 것들이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지. 자, 단어가 비슷하면 날아듭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슷한 단어를 씁니다. 근데 문장 구조를 바꿉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최소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그 소유 권리는 차별적 소유 권리이기는 해요. 왜냐? 이미 선생님이 이거 17, 18, 19 막 해가지고 그 제시문 다 보여줬었죠. 킬마에서 선생님이 한 4, 5개 될 거야 이게. 즉 차별적 소유 권리나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낸다라는 이 제시문은 평가원이 지금까지 4번 썼어. 차별적 소유 권리를.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이 얘기를 해줬죠. 차별적 소유 권리라는 건 딱 이런 거다. 이해해보자.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포스트잇도 내 거, 그 다음에 시계도 내 거. 나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 물도 내 거. 그럼 나는 3개나 소유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 3가지의 소유물에 3개의 소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누군가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떨렁 포스트잇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럼 누구는 하나만 소유하고 있고 누구는 3개를 소유하고 있지만 이건 정의로운 거야. 즉 과거 행위나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만들어냅니다. 누구는 하나 가지고 있고 누구는 3개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응문의 자격을 만들어냅니다. 즉 내가 정당한 소유를 했다라면 그건 괜찮아. 정당한 취득가 이전이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안 돼. 그리고 작년 9월 선지를 이렇게 만든 거야. 최소국가는 시민들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보호한다. 근데 어디서 들은 내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오라고 한 거야. 이건 내용이 달라. 왜요? 잘 봐봐. 여기서의 차별적은 소유 권리를 꾸며주는 관용어구입니다. 얜 차별적 소유 권리야. 근데 여기는 차별적 보호야. 차별적으로 보호한다라는 건 누구는 보호해주고 누구는 보호해주지 않은 거야. 이거는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이걸 서버에서 다시 또 이렇게 쓴 거야. 정의로운 국가는 시민의 차별적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가? 이건 차별적 소유 권리잖아. 보호해야지. 그건 얘는 O였는데 작년 선지가 남아있는 친구들 입장에선 얘가 X 같은 거야. 그냥 차별 따로, 소유 권리 따로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난 지금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난 애기들에게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구조를 봐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야. 왜? 평가원이 이렇게 선지를 만든다. 아이들은 최소국가, 소유권리, 차별적, 보호 단어 하나하나들만 그냥 그게 노지꺼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 다르잖아. 누군가는 이걸 선생님 이거 말장난이잖아요. 애기야 말장난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에게 한번 문장 구조로 접근해서 한번 설명해봐. 제대로 되게 정교하게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야. 차별적으로 보호한다라는 단어와 이 맥락과 차별적 소유 권리는 전혀 다른 거거든. 왜 4번을 골랐을까요? 아이들의 머릿속엔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입니다. 공리라는 단어가 꽂혀 있으니까 그냥 날아든 거야. 공리를 해치면 안 된다라고. 근데 얘 의도잖아. 의도는 아니었잖아 우리 엑셀표에서. 그러니 범죄 경중은 공리를 해치려는 의도에 따라가 틀렸습니다. 자, 난 지금 애기들에게 어디까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평가원이 왜 저렇게 선지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애기들이 왜 어느 부분을 포인트로 잘못 잡아서 어떤 부분에서 미스가 났는지까지 설명했어. 그러면 그걸 본인이 체화하고 본인이 그걸 계속 훈련해야 돼. 그래서 생활과 윤리가 점점 잘 읽는 게 중요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이런 부분을 다 신경 써줘야 돼. 이건 베카리아가 부정할 말이니까 답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 이거는 기본 개념이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충분한 정도를 능가하여 안 된다니까. 장발장이 빵 훔쳤는데 사형 이런 건 안 된다니까. 최소한의 형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게 공리적인 입장에서 정당한 겁니다. 따라서 5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혹시 여기도 있겠죠. 4번 골라서 틀린 친구들. 어머 선생님 실수했어요. 아니 이 다음부터는 실수하면 안 돼. 그걸 몰라서 틀린 게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 단어에 날아든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엇이 관용하고 무엇을 꾸며주는 말이고 이런 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또 얘기했어요. 어쨌든 틀렸다라는 건 내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개념이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 정리하셔야죠. 셀프 엑셀표 노트입니다. 애기들 엑셀표 노트 정리하는 방법 아시죠? 즉 출처 적고 주제 적고 그 다음 여기다 테스트지를 쓰는 거야. 그래서 범죄의 경주는 공리를 해치려는 범죄자의 의도에 따라 판단돼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다 문제 쓰고 여기다 답 쓰는 거야. 근데 답을 쓸 때 OX만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빨강색으로 해가지고 해설까지 잘 써놔야지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건 선생님이 요거랑 같이 연결되죠. 에티켓 뒤에 답 가리는 순간 이게 테스트지란 말이야. 요거를 이렇게 가리는 순간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지금 요거죠. 애기들이 뭐 어떤 빨간색이든 상관없어요. 애기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쓰고 여기다 답을 써가지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기억할 수 있게끔 요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칸트 미학으로 가볼게요. 나는 솔직히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새끼들은 잘 봤겠지. 왜? 칸트 미학이 나올만 하니까 애기들 근데 이것만큼은 하자라고 했거든. 그게 3주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주차니까 7주차에 수업을 했더라고. 근데 칸트 미학을 하면서도 선생님이 쭉 이야기한 게 있어요. 칸트 미학 거기도 잠깐 써놨지만 칸트는 예술에 대해서 자율적 이성과 자유의지에 비롯된 인간 고유의 창작 활동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칸트는 동물은 감각적 경험만 합니다. 그래서 나 아직도 기억나. 신을 빨갱이라고 했던 것 같아. 신이 빨갱이라고 하면
신은 이성적 활동만 합니다. 신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완전성을 가져서 자율적 창작이 필요가 없어. 근데 동물, 감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간은 그 사이에서 중간자적 존재로 이성도 가지고 있고 감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만 고유한 창작 활동으로의 미적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예시까지 들어줬어. 칸트는 미술작품 자체를 아름답다고 하는 게 아니다. 개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왜? 개념 자체가 중요한 사람은 미술에 개념이 담겨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플라톤이다. 즉 플라톤은 미술작품 자체가 비례의 미와 균형의 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하지만 칸트는 그런 게 아니다. 어떤 작품을 보고 나 이거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너도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 이 판단력이 있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번 예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해서 예술 보여줬잖아. 현대 미술이 시작된 이유 자체가 칸트였다. 왜? 플라톤 입장에선 예술 작품이 저러면 안 됩니다. 어지 더러운 걸 가져가서 예술 작품이라고. 말도 안 돼. 근데 칸트 입장에선 어떤 대상에 대해 아름답다? 아니다? 이거는 어떻다 저떻다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뒷상에 샘, 소변기를 가져가서 샘이래. 현대 미술 여기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판단하는 그 취미 판단을 강조하고 그 취미 판단은 주관적 경험에서 시작. 그리고 그것에 대해 타인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림 자체가, 이 작품 자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고. 내가 이거를 보고 아름답다 아니다라고 판단했는데 너도 판단력을 가진 인간이니까 너도 판단할 수 있지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래서 타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의 형식은 감각적으로 인식되고 구조와 조화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이성이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자, 이 부분이 있죠. 애기들 오늘 딥러닝 받았어요. 오늘 딥러닝 2개 나갈 거예요. 왜냐면 이건 복습의 형태로 플라톤 예술 이거 지난 7주차에 줬던 거랑 그냥 똑같은 거 한 번 더 담았어요. 그리고 지금 6페이지가 지금 칸트죠. 그리고 7페이지부터가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어. 이 내용이 너무 많긴 하다. 근데 이걸 공부를 많이 하는 입장에선 계속 칸트 이야기 찜찜할 것이다. 이거를 넘어가서 숙제가 출제되지 않을 거지만 만약에 그래도 이거를 좀 너무 딥하니까 간략하게 본다면 페이지 7페이지에 형광펜들 있잖아. 딥러닝에. 형광펜은 시험에 나올 만하다. 형광펜들은 시험에 나올 만하다. 예술은 인간의 자율적 이성과 자유의지에 비롯한 창작 활동임. 그리고 여기 형광펜은 나올 만하다에 여기 있지. 인간의 예술적 활동이 동물이나 신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임. 동물은 감각적 경험만 하지만 신은 완전 무결한 존재. 그리고 여기 쭉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쭉 내용에 보면 페이지 9페이지예요. 페이지 9페이지에 여기 또 있죠. 미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미적 판단은 경험적, 즉 감각적 경험과 쾌락에 기반하여 개념이나 이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9월 선지였습니다. 근데 이걸 지식으로 가져가지 않아도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알고 가면 좋은 거잖아. 여길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통점까지 선생님이 쭉 다 써놨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페이지 3페이지 가서 엑셀표 선생님이 만들어놨다? 이 엑셀표 하고 갔으면 달랐을까? 하나, 둘, 셋, 넷, 5개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 있는 책이냐면 애기들 에티켓의 5단원 파트에 있는 엑셀표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30초면 충분하지 않을까? 5개밖에 안 되는데 30초 줄게요. 풀어보세요. 엑셀표. 자, 같이 볼까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 즐거움과 구분됩니다. 왜?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자 감각적 존재이거든. 그래서 미적 즐거움을 느끼는 건 인간만 느낄 수 있어. 인간만. 동물도 느낄 수 없고 신도 느낄 수 없다 그랬어. 신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창조 능력, 창조 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 그리고 또 동물 입장에서는 감각적 즐거움만 있어. 동물은 예술이나 이런 이성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영역이야. 즉 이성도 가지고 감각도 가지고 있는 인간만 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이건 동물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 얘는 동물도 가지는 감각적 즐거움과는 구분되지요. 감각적 즐거움이 인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도 당연히 있지요. 감각적이니까. 자, 미적 즐거움은 찾아봐. 동물, 감각적 존재. 신, 완전 무결한 이성적 존재. 그 사이 중간자. 왜? 인간은 감각적이기도 하고 이성적이기도 한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O입니다. 미적 판단은 주관과 관계없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 판단입니다. 어떤 그림을, 어떤 작품을 보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주관적 판단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자, 미적 판단은 주관적 판단 맞아요. 하지만 이해관계를 초월해 있습니다. 이해관계 초월이라는 건 뭐냐면 이익과 손해관계에 무관하다는 거야. 이익과 손해로부터 무관하게 보편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미는 선의 상징이 되죠. 왜 그러느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선 또한 이익과 손해로부터 초월해 있거든. 그래서 그 형식의 유사성 때문에 미는 선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미를 추구하는 행위는 선의 완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 미적인 것은 도덕적인 것의 상징입니다. 미적인 것에는 만족을 줘. 당연하지. 그리고 그 만족 어떤 만족이라고 했어? 특히 칸트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와 아름답다 경외감을 느끼는 그거 만족이야. 그리고 야 내가 노을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너도 이거 아름답다고 느끼지? 라고 하는 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의를 요구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이만큼을 하고 이제 돌아와 보자. 과연 이게 68.6%의 오답률을 가지고 와 있는데 당황해서야. 그런데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비슷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EBS 변형한 거잖아. 그러니까 EBS를 벗어나지 않아. 근데 이 개념 자체도 EBS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미는 도덕성의 상징입니다. 미는 만족을 주는데 그치 만족을 준다니까. 이거 봐봐. 미적인 것은 얘 만족을 준다니까. 얘네들 사람들에게 다 만족을 줘. 얘 만족을 줘. 만족을 주는데 동시에 그 만족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 쓰여있잖아. 그리고 일부러 애기들에게 더 친절하게 선은 자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적용. 아 여기를 요약했다고 쳐보자. 선은 신을 포함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 인간이겠지. 신과 인간. 그리고 절대 시험이 안 나와요. 칸트, 애기들 기억납니까? 내가 예전에 했는데 칸트는 이성적 존재자로서 신이성 말고도 천사. 기억나? 외계인. 수능에 안 나오겠지. 원전에는 있습니다. 칸트는 이런 존재들도 이성적 존재로 봤습니다. 일지도 모른다고. 근데 시험에 이런 거 나올 리는 없잖아. 근데 신을 등장시켰죠. 처음 등장시켰어요. 근데 애기들은 나랑 하구 같잖아. 이거 하구 같잖아. 이거 이성적이잖아. 이 사람은. 사람은 아니죠. 이 존재는. 쾌적함입니다. 쾌적함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도 작용된다. 미는 오직, 자 봐봐. 쾌적함은 동물이야. 그럼 선생님 인간은 아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미는 오직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 그리고 여기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기도 한 인간. 인간은 둘 다라니까 중간자적 존재. 그래서 이 세 종류의 만족 중 미에 대한 만족만이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 관심이 없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생각해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노을을 보면서 아 예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걸 무관심한 관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미에 대한 만족은 어떤 것에도 무관심한 자유로운 만족. 만족은 만족이지 미는 미적 판단은 모든 인간에 대한 타당성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이건 뭐냐?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비판서 3개, 실천 이상 비판, 순수 이상 비판, 판단력 비판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야. 인간은 이성을 가졌고 인간은 실천 이상을 가졌고 인간은 판단력도 가졌으니까. 그걸 다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논리적 판단과 유사하지만 판단의 대상의 개념이 주체의 감정에 규정한다. 개념이 아닌 주체의 감정. 그러니까 여기도 이미 쓰여져 있어. 개념이 없이도. 근데 우린 이거 보고 갔잖아. 개념이 없어도 된다니까? 개념이 없이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만족을 줍니다. 왜? 다시 얘기하지만 개념을 중시하는 사상이 있죠. 누구? 플라톤. 그림 자체가 비례를 가지고 있고 균형을 가져야 돼 있는 반면에 칸트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개념이 없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할 수도 있죠. 선, 미, 쾌적함 모두 느낄 수 있는 존재자 인간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미적 판단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 틀렸습니다. 미적 판단은 오직 인간만 가능합니다. 왜? 신은 창조 능력이라는 형태에서는 굳이 창작할 필요가 없어. 신은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창작을 할 필요 자체가 없어. 근데 여기 신, 이성이라고 여기 쓰여있긴 했잖아. X. 자, 리을선지 고른 친구도 꽤 많거든? 리을선지 어떻게 만든 거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평가원의 방식 기억나세요? 문장 구조와 상관없이 단어들만 보고 내립다 달려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생각해봐. 칸트는 예술은 어때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해관계는 이익과 손해관계야. 그럼 이익과 손해관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건 이익과 손해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어딘가 들은 거야. 이익과 손해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가 전제돼 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봤더니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애기야, 미적 판단은 주관적 만족이야.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일부러 막 군자하고 저렇게 하는 거야. 단어가 비슷하면 날아드는 걸 아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생각해보면 생각해봐. 미적 판단이란 주관적 만족입니다. 주관적 만족을 줍니다.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만족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저런 선지를 만들었어? 애기들이 이건 알거든. 예술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왠지 주관적 만족? 그런가? 그리고 날려드는 거라고. 다시 이야기하지만 평가원은 교과 과정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단어만 비슷하면 날아드는 걸 알고 있어요.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잘 써먹는 것도 중요해. 그러니 리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X가 됩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했다면 오답률 3위는 사회계약설입니다. 루소 나올 것 같았어. 왜냐? 거의 뭐 확률로 따지면 실제 확률로는 가장 낮아. 홉스가 가장 높고요. 로크가 그 다음이고 루소가 가장 낮은 건 맞지만 작년에 비해서 커졌다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EBS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EBS에서 루소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었거든. 딱 나왔죠? 어디 한번 OX 해볼게요. 페이지로는 지금 4페이지니까 1분 줄게요. 8개밖에 없어. 8개 가지고 4개 선지 보면 끝이야. 8개 선지만 알고 있으면 4개 선지 다 맞출 수 있어.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홉스부터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지요. 자유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 이걸 자유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기본권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유권이 더 타당하죠. 그럼 홉스에게 자유권이라는 건 뭐야? 즉, 자기 보존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입니다. 그럼 얘는 5가 됩니다.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개개인은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권리, 소유권 아님. 이건 자유권임. 즉, 자기 보존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지 소유권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 갖는다 그랬죠.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 평화 추구 이성이 아니니 아니라 이성적 작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와 더불어 죽음의 공포라는 정념의 작용도 들어가지요. 두 개다가 믹스되어서 그래서 자연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X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모든 의지를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 그래서 이걸 리바이어던 혹은 코먼 엘스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야 돼. 그게 한 사람이 되었든 하나의 합의체가 되었든. 그래서 얜 당연히 5가 됩니다. 자, 우리 다 했었던 것들 다시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루소에 대해서 복습해보자. 국가가 형성될 때 개개인은 자신의 그 모든 권리, 즉 모든 거 다, 선생님 주권 양도 안 되죠. 다시 얘기하지만 주권은 권리가 양도된 다음에 사회 계약 이후에 국가 통치의 권력으로서 생겨나는 거고, 사회 계약을 하는 당시에 자연 상태에서의 권리는 전면 양도됩니다. 모든 권리 양도. 이거는 홉스와 루크와의 차이점이죠. 홉스나 로크는 생명권은 양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올해 EBS에서는 로크는 재산권 양도하지 않는 것까지 등장했단 말이야. 그런데 루소는 다양도야.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 하나로 결집되죠. 그래서 이거 결합의지야, 따지고 보면. 하나로 결합되는 의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냐면 기억나시죠? 결합의지 어디에 있냐? 일반 의지는 여기를 관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천만 인구를 관통하는 하나로의 의지. 하나로 합쳐진 거야. 물론 이건 있죠. 나머지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걸 일반 의지라고 하지 않아. 모든 사람을 관통하는 모든 의지가 하나로 결합된 얘가 일반 의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5가 됩니다. 일반 의지는 양도할 수도 없고 분할할 수도 없다니까. 그리고 애기들 오류를 범할 수도 없다입니다. 난 이게 9월에 나오든 수능에 나오든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9월에 안 나왔다면 수능에 나올 수 있겠죠. 오류 범할 수 없어요. 일반 의지는 오류일 가능성이 없어. 그럼 얘는 X가 됩니다. 자, 봐봐. 사회계약을 통해 모든 사람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공적인 인격,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고 불린다라고 우리 전부 다 마무리했었어요. 정리를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시험 가보자. 우리 딱 8개 엑셀표 했어. 갑이 홉스고 을이 루소입니다. 자, 이제 시작 볼까요?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체가 홉스가 틀렸어. 말이 안 되잖아. 왜냐? 홉스는 사회계약 자유 있어. 물론 정의 없지요. 부정의도 없지요. 불의도 없지요. 하지만 자유는 있어. 어떤 자유? 자기 보존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그럼 얘는 홉스가 X. 자, 이제 둘의 공통점.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홉스 입장에서는 리바이어던 코먼헬스라는 형태로 하나 또는 하나의 합의체로 결집한다고 본다면, 루소 입장에서는 일반 의지로 결집되는 거지. 그럼 얘는 둘 다 5가 됩니다. 설마 디귿은 너무 쉽죠.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루소 입장에서
사회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 양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올까? 만약에 류소에 붙이면 주권 양도 가능하다고 물어보겠지. 아이들은 9월 모의고사에서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주권 양도 가능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거야. 이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겠지. 이거에 파생돼서 공부한다는 게 그런 개념이야. 류소를 더 확장해서 공부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보여주는 바가 있죠. 그치? 양도하지 않는 권리는 없어. 자연 상태에서 사회가 될 때에는 여기는 모두 양도하여 국가가 만들어지면 그 국가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이야. 그 주권 양도 불가. 근데 이미 9월 모의고사에서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는 게 틀린 걸 아는 아이들은 주권 양도? 양도하지 않는 권리 없는데? 양도 불가? 양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국가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가 있다? 다 양도하죠. 하지만 주권 양도 불가랑은 다른 맥락이에요. 따라서 얘는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4번. 자연윤리로 가볼게요. 칸트, 싱어, 레오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엑셀표 푸는 시간 1분 주면 될 것 같아. 늘어져서 그렇지 개수가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칸트부터 시작할게요.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자, 동물에 대한 의무라는 말 쓸 수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 무엇에 대한 의무라고 했을 때 칸트 입장에서는 이건 인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동물들을 잘해줬어. 근데 동물들을 잘해주는 이유도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죠. 내가 이렇게 잘해줘서 인간성에 도움이 되니까 이 맥락이지 얘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야. 그러니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는 없다입니다. 모든 의무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입니다. 동물에 대한 게 아니야. 동물 자체가 소중하지 않거든.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려는 성향은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그렇지. 동식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5가 되지요. 자, 이제 그 다음.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아니다. 동물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다. 동물이 소중하니까 동물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인간에 대한 의무 때문이 아니다. 그 얘는 X가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가 동물에 대한 의무의 근거를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중심주의 이해는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 저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자, 어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 칸트 입장에선 인간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야? 이성이겠지. 그러면 그 이성을 가지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동물에 대한이라고 하면 동물은 이성을 갖지 않잖아. 그 근거가 이렇게 얘를 할 수가 없어. 커버할 수가 없어. 근데 싱어는 어떨까? 싱어는 인간과 그 다음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근데 이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 왜 도덕적 지위를 가져? 인간 왜 도덕적 지위를 가져? 라고 봤을 때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근거는 쾌고감수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러니 쾌고감수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건데 어머나 쾌고감수능력이 있는 동물도 쾌고감수능력이 있으니까 도덕적 지위 갖지요. 근거가 같은 거야. 레건이라면 또 뭘까? 여긴 안 나왔지만 레건은 인간과 삶의 주체인 동물이겠지. 이건 삶의 주체라는 근거야.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 삶의 주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 그러니까 그 근거가 다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이외에는 저거 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한 존재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내가 쾌감 능력을 갖기만 하면 도덕적 지위를 갖지요. 그럼 얜 5가 됩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정말 많이 선생님한테 질문 나거든. 선생님, 평등이면 돼요? 동일이면 상관없다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다 원전 읽기 3개 써놨는데 이거 스펙트럼부터 시작해서 선생님의 킬러 마스터에서도 있고 에티켓에서도 있는 원전 3문장. 이 3문장을 지금 돌려서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거야. 이 3문장이 10수년 동안 계속 여기서만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 어떤 한국어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이 3문장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라고. The basic, 선생님 영어를 진짜 안 좋아해요. 발음도 안 좋지만 애기들은 나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니까 잘할 거 아니야. The basic principle of equality니까 이익평등 고려 원칙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equal이든 이게 identical이든 뭔 상관이네. 여기도 equal이야. equal treatment를 요구하지 않는다나 equal consideration의 equal은 같은 equal이잖아. 앞에 게 평등이냐, 앞에 걸 동일이냐, 동등이냐, 이견은 물론 평가니 자주 쓰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equal treatment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게 대우라고. It requires, 요구한다. equal consideration, 얘가 고려라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나오면 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오늘은 시험에 포인트만 두고 있어서 이것만 하고 가볼게요. 그럼 자 다시 봐봐. 동일하게 대우 보는 순간 트리트먼트를 생각했어야 돼. 그러니 동일하게 대우 X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오폴드.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가 존속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아니 왜 아니야? 애기야, 모든 존재에 존속할 권리 있다니까. 그런데 개체의 존속할 권리와 생태계가 부딪혔을 때 생태계가 더 중요하니까 개체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건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똑같은 예시 하잖아. 사슴, 즉 생태계 보존을 위해 사슴 개체수 조절 가능. 기억하라 그랬어. 그런데 사슴도 존속할 권리 있음. 얘가 없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뭐가 더 소중해? 생태계가 더 소중하니까 사슴 개체수 조절이 가능한 거라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존속할 권리도 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돼. 즉 물론 생태계 전체가 더 소중하긴 하지만 개체들도 중요해.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개체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생명체의 존속이 저걸 무시하는 게 아니야. 존속해야 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보존과 상충된다면 공동체 전체의 보존이 우선됩니다. 그게 전체주의잖아. 전체론, 전일론. 자, 이걸 가지고 어디 한번 문제 보자. 가비 싱어, 의리 칸트, 병이 레오폴드인 건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자, 어디 볼까요?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받아야지. 대우는 트리트먼트야, 컨시더레이션이야? 트리트먼트야. 대우받아야 된다. 틀렸어. 선생님 앞에 평등이자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원전 봐봐. equal treatment, equal consideration.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는 동일한 이런 대우다라고 표현을 한 적으로 많이 봤죠. 하지만 저렇게 내도 어차피 equal이야.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우, 고려 이게 중요했던 거야. 싱어 X입니다. 답이 될 리가 없죠.
동물학대 금지는 모두 인간에 대한 의무로 환원됩니다. 아니, 너무 쉬워서 안 할게요. 칸트만 긍정하고 나머지 환원 안 돼요. 이거는 엑셀표에서도 했어요. 자, 모든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엑셀표에서도 하고 왔잖아. 모든 생명체 인동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생물 다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돼. 하지만 싱어 입장에서는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동물까지니까 식물 도덕적으로는 존중 필요 없고요. 칸트 인간만이니까 동물이나 식물 도덕적으로 존중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이 존속할 권리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자, 당연히 지금 모든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잖아. 그러니 싱어나 칸트 입장에서는 식물 도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칸트는 동물을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하지만 레오폴드는 모든 동식물 존속할 권리 있다니까. 다만 그 둘이 부딪혔을 때 뭐가 더 소중하다? 생태계가 더 소중할 뿐이라니까. 따라서 얘는 X, 존속할 권리를 가집니다. 근데 우리 엑셀표에서 했잖아 이거. 똑같잖아 이 엑셀표랑. 얘 존속할 권리 갖는 것은 아니다? 아니요 갖는데요? 이렇게 말이지. 자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 5위로 넘어가 볼게요. 모겐소 칸트 16번 문제입니다. 1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국가의 권력이다. 근데 이거 기억 선지랑 똑같지?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5입니다.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이 유일한. 자, 그리고 국제법에 근거한도 틀렸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국제법도 효용이 있지, 가치가.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력 균형 중요하게 또 여기죠. 근데 국제법에 근거한 세력 균형은 아니야. 오히려 뭐 전쟁을 대비하는 과정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인정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국익을 최우선하는 국제사회에서 이데올로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상, 외교정책을 정당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없다? 왜 없어? 이까지. 당연히 가능하죠. 나는 자유주의 사상을 위하여 물론 이런 식으로 포장되지만 그래도 이데올로기 외교정책을 정당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칸트 선생님 요거 여기를 벗어나서 출제되지 않는다 그랬지. 그리고 내가 뭐라 그랬지? 이 관계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며 요즘에 저 확정조항의 법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세계시민법 나온 거죠. 즉 모든 국가 공화정이어야 된다. 왜? 대답할 수 있어야죠.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 이유도 선생님 다 설명해 줬었고 그리고 국가 간의 관계는 국제법에 의하여 그리고 세계시민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구인으로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공동의 주인이야 따지고 보면. 나는 지구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어디든지 가야 돼.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로 나눠져 있잖아. 선생님이 여기 맨날 이렇게 빨강이 나라. 그래서 이 이방인이 이 빨강이 나라에 왔어. 이 노랭이 나라에 얘가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얘 우호적으로 대우하는 거. 즉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이 지구인으로서 태어난 세계 시민으로서의 권리라 그랬어. 그러니 얘 이방인이 평화롭게 처신하는 한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된다.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자, 세계 시민법은 사람들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적용됩니다. 그렇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 국가는
세계 시민법에 따라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게 조건부 환대권이지. 공화국으로 전환된 계몽된 자유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고, 자, 이 연방 결성이 국제법상의 국제연맹이죠. 국제법을 근거로 한 국제연맹입니다. 평화연맹이지. 그럼 무슨 얘기야? 평화연맹은 기억하세요. 아마 수능에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평화연맹의 국가들은 다 공화정이어야 합니다. 근데 세계시민법은 공화정 국민이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어. 이제 공화정 국민이 않아도 된다라는 걸 가지고 이 평화연맹은 공화정의 국가들이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 공화정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틀린다니까. 공화정이어야 돼. 여기 봐봐. 공화국으로 전환된 계몽된 자유국가들이 연방을 결성하는 거야. 평화연맹은 공화정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얘는 O가 됩니다. 국제법을 통해서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하지요. 자, 봐봐. 평화 상태는 국가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도 없고 보장될 수도 없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국가들은 서로 인격체가 아닌 주권국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서로를 대우해야 합니다. 따라서 얘는 X가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정리했어요. 자, 답으로 가보자. 답 보자. 갑이 모겐소, 을이 칸트인데 내용의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면 도덕성을 엄청 강조하는 내용이 잘 안 나왔는데 조금 끌어올렸죠. 국제정치에서 도덕이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정치의 도덕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위의 정치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니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이거는 제시문을 내용을 통해서 내용의 확장과 통해 여기서 얘를 연결시킬 수 있었어요. 세력균형 정책은 국가이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겨냥한, 그럼 결국 정치적 결과라는 게 정치의 도덕이라는 형태구나. 그러면 국제정치에서 국가 행위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겐소도 맞는 말, 칸트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국제정치에서 권력은 권력으로 통제될 수 있다. 엑셀표랑 똑같아서 그냥 설명 안 할게요. 그리고 잘 봐봐. 세계시민법은 공화국 국민들에게만 아니라니까. 근데 애기들 기억하세요. 국제연맹, 평화연맹은 공화정인 국가들 사이에서만입니다. 이제 이걸 시험장에 가져간 친구들은 공화정 아니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걸 국제연맹의 국가들로 늘어보면 공화정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날아든다니까. 국제연맹은 공화정인 나라들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계시민법은 공화국 국민에게만은 아니지. 합법적 국제관계는 공화제의 존속과 완성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더 강조하는 거야. 합법적 국제관계라는 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일 거잖아. 그때 공화정의 존속, 그 다음 완성의 조건,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가들 간의 자연 상태를 벗어나 법적 상태로 진입하기 전에는 국민들 모든의 권리, 순전히 잠정적일 뿐이다. 그 모든 것은 오직 보편적 국제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거 뭔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냐? 우리 이거 다 분석했습니다. 언제요? 필마에서. 있잖아. 이 칸트는 사회계약의 기초에 국가가 만들어지듯이 국가들도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체제에 기초하여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이 상태에서만 국민의 모든 권리나 국가들의 소유가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딱 이 얘기잖아. 보편적인 국제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인 것이 되고 인정되고 평화 상태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 법적 체계에서도 또 선생님이 강조했던 게 있었죠. 이거 전부 다 선생님 출처 다 적어놨어요. 2025 수능입니다. 공민적 체제에 속한다고 했을 때 공민적 체제는 법과 제도에 의한 정치 공동체야. 시민법, 국제법, 그리고 세계시민법. 그래서 이 부분이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다 정리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돌아가 봤더니 합법적인 국제관계라는 이 부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가 간의 관계죠. 평화연맹, 국제관계,
공화제의 존속과 완성의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서로를 보편적 국제연맹 안에서만 확정적으로 인정되고 참된 평화가 실현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여기에서도 얘를 끌어올 수 있어요. 5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5단계 유익위로 가볼게요. 야스퍼스입니다. 야스퍼스 같은 경우 얘기들 잘 읽고 풀어도 되기는 하지만 야스퍼스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활용에 대해서는 성찰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요. 수술용으로 활용되는 칼, 선이지. 살인용으로 활용되는 칼, 악이지. 하지만 칼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스퍼스의 주장.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거는 오늘 할 거예요. 딥러닝으로.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여기에 애기들이 오늘 받은 딥러닝 이런 게 쓰여 있어. 기술의 도구적 본질.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기술은 결국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라고.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꼭 기억하세요. 기술의 활용은 선악 판단 가능합니다. 기술은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자립적인 존재. 그냥 독립적 존재야. 기술은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관계를 부릴 수 없다. 선생님 어떻게 자립적이고 독립적일 수 있어요? 기술은 기술이 발전되는 순간 계속 더더욱 발전해 간다라는 그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야 AI는 점점 발전할 겁니다. 근데 그게 광기를 부려서 인간에게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는 쓰지 않아요. 그건 활용하는 인간의 특징이고 인간의 의지인 거지. 이게 야스퍼스의 시선이야. 그리고 이만큼 4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4개가 엑셀표가 애기들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따온 거예요. 어디 한번 이거 30초 줄게요. 4개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까요? 기술은 인간 사회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발전 논리예요. 그러니까 AI가 한번 만들어지고 그게 개발되고 발전해 나가는 논리는 인간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점점 커지는 거야. 자, 봐봐. 과거에 철제 무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그 무기는 발전해 옵니다. 즉, 기술이라는 건 그런 거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 기술의 활용은 인간이 가치 판단할 수 있겠지만 기술 자체는 선악이 아니야. 기술은 그러한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 존재라고. 기술 그 자체로는 지향하는 목적이 없어. 아니 AI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걸 쓰는 인간의 의지지. 기술 그 자체로는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 기술은 그 자체로 선악의 판단이 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문제 볼까요? 야스퍼스입니다. 기술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것만 가지고도 답은 1번이에요. 근데 얘랑 똑같죠.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 독립해 있는 자립적 존재이다. 그 기술을 실현시키는 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존재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아쉬운 게 이거 틀렸다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아 내가 만약 에티켓을 조금 더 빨리 했으면 애기들이 맞췄을까? 뭐 수능 전에 하면 되니까. 수능은 뭐가 나와도 다 맞추면 되니까. 그지? 그 다음 기술로 인한 모든 윤리적 문제는 기술 자체로 극복은 아니죠. 성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기술의 내재한 부도덕한 속성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기술의 내재한 부도덕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기술 자체의 독자적인 목적, 애기야, 지향하는 목적이 없다니까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기술 자체의 독자적인 목적은 가질 수 없어요. 그 다음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욕구로 인해 선 또는 악으로, 자, 기술의 활용은 선, 악이 가능하지만 기술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 도구적 가치야. 그러면 그 자체가 선, 악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1번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 어디 한번 풀어볼게요. 이건 1분 30초, 20초 줄게요. 아니 1분이면 될 것 같아.
자, 같이 볼까요? 자, 이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원초적 입장과 정의의 원칙과 사회 구조와 제도는 다른 겁니다. 이번 시험 문제가 그걸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구분해야 돼. 정의의 원칙이 곧 사회 구조가 아니에요. 사회 구조는 헌법, 법과 제도 이런 거예요. 헌법 체계, 법과 제도 이런 거예요. 법률 이런 거야. 그래서 있잖아. 이 세 개가 구분되는 게 이번 롤스의 특징입니다. 원래도 구분하고 있었고 선생님이 되게 강조했는데 그걸 도드라지게 문제를 출제했죠. 그래서 잘 봐봐. 정의, 분배적 정의의 중심 문제는 사회 체제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어떤 헌법과 어떤 법을 만들 거냐 이거야. 그런데 잘 봐봐. 정의의 원칙들은 기본 구조에 적용된다. 정의의 원칙은 뚜껑이야. 그거를 규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과 체제와 법률이 얘가 얘의 규제를 받아서 이렇게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도록 해야 되지. 그럼 파랗게 통일돼야 되잖아. 그래서 주요 제도들이 하나의 체계로 결합되는 방식을 규제한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이념은 특수한 상황의 우연성을 처리하기 위해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을 이용하고 있다.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 거기다 손글씨로 써놔서, 여기는 그냥 우리 책에 다 손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에티켓에. 순수한 절차적 정의 뭐죠? 즉,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 즉, 정의 판별 가능한 절차가 있어.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절차가 만족되었다면 얘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관념이란 말이야. 자,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의 원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의 원칙의 뚜껑 안에 사회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진 거야. 그럼 다시 잘 봐봐. 원초적 입장, 정의의 원칙, 그 규제를 받는 사회 제도야. 그래서 이제 어디 한번 보자. 무지의 베일, 이 원초적 입장이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그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정의와 윤리에 대해 일반적 개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의 특수 사정은 모르지만 일반적 정의와 일반적 윤리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념을. 그리고 합리적 존재잖아. 그러면 상호 신뢰할 수 있다고. 작년 수능이었어. 그리고 선생님이 거기다 더해서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PPT 했던 거에서 따온 거거든? 이거를 가지고 온 내용이 이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기억하자. 왜? 이게 올해 9월이랑 또 연결됩니다. 그럴 거면 그냥 원전 하나 알고 하는 거 큰 문제가 아니야. 이거 원전이야. 각자 상호 동등한 거기 다 써놨어요. 관계에 있게 되는 원초적 입장들의 여건들이 주어질 경우 잘 봐봐. 도덕적 인격입니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도덕적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즉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목적을 잘 봐봐.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이 빨갱이가 목적이라고 쳐보자. 그럼 난 목적을 가졌어. 난 목적을 가진 존재여서 난 목적을 추구할 거야. 근데 이 목적이 뭔지는 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내가 여기에 이거는 나 이거 가진 존재야 이렇게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아름다움인지 돈인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특수 사정은 모르고 자신의 특수한 목적은 몰라. 근데 목적을 지닌 존재 이건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야 돼. 목적을 지닌 존재 빨강. 난 목적을 지녔는데 내가 목적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 즉 도덕적 인격으로서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정의감까지 가지고 있어. 합리적인 존재로서 개인들에 있어서 이런 최초의 상황이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합리적 존재란 말이야. 하지만 이런 상황, 즉 정의와 윤리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지닌 도덕적이고 정의감을 가진 존재인 거지. 그리고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인해 분배 결과의 정의가 보장된다. 이게 순수한 절차적 정의잖아. 절차가 공정하면 이 얘기랑 똑같아. 절차 공정하면 결과는 공정하다. 그러니 얘는 오가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잡아. 원초적 입장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초적 입장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이건 원초적 입장이 아니야. 원초적 입장과 원초적 입장의 합의는 달라. 원초적 입장의 합의는 얘가 원초적 입장의 합의야. 원초적 입장의 합의라는 건 정의의 원칙이라고. 정의의 원칙은 그거에 규제받는 사회는 차등의 원칙도 지켜지고 이런 사회야.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라고. 한 100번 한 것 같아 이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그러니 잘 보세요. 원초적 입장이 호혜적인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근데 원초적 입장의 합의 정의의 원칙 하에 굴러가는 사회는 호혜성을 추구합니다. 제발 원초적 입장과 원초적 입장의 합의 정의의 원칙을 구분하세요. 정의의 원칙은 호혜적인 사회를 지향하게 합니다. 5가 됩니다. 공정한 여건 아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에 의해 합의된 정의의 원칙들이, 자 봐봐. 정의 원칙은 합의됐잖아. 사회 구조와 체제 제도를 규제하는 것. 이게 공정으로서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제 구분하죠. 원초적 입장과 원초적 입장의 합의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의 규제를 받는 사회를 구분하세요.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그치? 왜? 사회 협동을 위해서 기본 원칙이 얘잖아. 그게 당연히 맞는 말이지. 정의로운 사회는 원초적 입장이 아니야.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의 규제를 받는 사회지. 리얼한 사회라고. 그러면 이 리얼한 사회는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왜 무관심해? 관심이 있지. 무관심한 건 원초적 입장이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정의로운 사회는 타인의 처지에 무관심하지 않아요. 왜? 차등의 원칙은 보세요. 모든 상황을 고려한, 즉 원빈처럼 태어나고 내빈처럼 태어나고 돈 많고 돈 적고 모든 사람을 고려한 상호이익의 원칙입니다. 5가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어디 한번 보자. 물론 이거 되게 웃긴 게 롤스 아무리 몰라도 이거 잘 읽고 풀면 다 5번, 4번입니다. 나머지 다 몰라도 여기서 순수한 절차적 정의가 절차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결과도 공정한 거네. 답은 4번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고인물들 입장에선 뭐지? 이런 느낌들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원초적 입장의 합의지. 자 보세요. 원초적 합의야. 원초적 입장이 아니야. 원초적 합의는 정의의 원칙이야. 정의의 원칙은 호혜성을 지향하지요. 정의의 원칙은 모두의 복지를 위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복지 국가는 비판합니다. 하지만 복지 사회는, 복지 제도는 좋아하죠. 그냥 X.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른 사회는 우연성이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이렇게 부르잖아. 원빈처럼 태어나고 내빈처럼 태어나면 우연성 작용돼. X. 자, 원초적 입장이죠. 자, 기억하세요. 원초적 입장에서, 이거 나오면 진짜 많이 들릴걸?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기본 구조까지 합의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초적 입장에선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은 합의되죠.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야. 사회 기본 구조는 얘야. 나중에 선생님 이거 붙여줄 거야. 어떤 거 붙여주냐면 킬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설립될 협동체의 종류와 정부의 형태를 명시합니다. 이게 등장할 때가 됐어. 원초적 입장에서 얘가 규정되는 게 아니야. 원초적 입장에서 이 정의 원칙 떨렁 2개야. 그거에 의해 얘가 규정되거든. 그러니까 원초적 입장에선 사회 기본 구조의 원칙이잖아. 구분하세요. 사회 기본 구조는 헌법이야. 헌법 체계라고. 그걸 명시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구조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잖아.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답이 너무 쉽게 4번이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각각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구분해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 이걸 라인 바이 라인으로 끊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변형시켜 줄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애기들이 기존의 제시문이랑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도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자, 이제 4번. 순수 절차적 정의는 분배 결과가 정의로운지 판단한 근거가 있지요. 5가 되고요. 5번. 무지의 베이스 속 개인은 자신이 선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압니다. 정의로운 도덕적 인격체거든. 그치? 작년 수능 선지랑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그 개념. 그래서 선생님이 종종 그거 연계될 수 있는
그나마 조금 원전이랑 요 정도까지가 근간이야라는 거 보여준 거였는데 스펙트럼에서 한번 보여줬던 것 같아. 그때 PPT에서 가지고 왔거든. 자, 이제 선생님이 7위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정답률이 한 80%,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 하면 되고 나중에 혹시 이거 답은 보여줄게요. 밑에다가 답만 체크해 가자. 그래서 혼자 풀어보세요. 9페이지에다가 XO, XO.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XO, XO. 이게 롤스라면, 그지? 그 다음에 싱어는요, 555. 그리고 이제 혼자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확인하면 되니까 똑같아! 똑같아! 그 다음, 심해부복정도 마찬가지예요. 답 적어가세요. 555. 그 다음, 싱어 입장에서는 55XXO. 혼자 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심해부복종 같은 경우에 오답률이 36%밖에 되지 않아요. 애기들 거의 다 맞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싱어 같은 경우엔 요거 요거 X 요거까지 이렇게 해준 거는 싱어는 혼자구나. X 이렇게요. 요거 다 했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잠깐 리부어만 볼게요. 리부어는 잠깐 이야기를 하면 리부어가 2021학년도 이후에 나오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리부어 지금 25% 정답률이거든. 답은 쉬웠어. 그냥 상식으로 풀어도 답이 보이거든. 근데 리부어는 2014 수능 단독으로 출제돼서 오답률 1위, 2015 오답률 3위, 2017 오답률 4위, 2019 오답률 3위. 물론 16, 18, 20까지는 오답률이 8이나 11이나 12 정도 됐었지만 생각해보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였다가 2021부터 25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가 다시 2026 9월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다라는 말은 뭐야?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리부어 특강처럼 정리할 거고 애기들 그것만 하면 수능이 다 나온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도 잠깐 답을 적어가면 이거 답을 적어보자요. 나중에 혼자 해보세요. 밑에다가 여기는 XX555X 다 했죠. 그 다음 잠깐만 여기 XX555X 그 다음이 지금 65부터는 얘는 55X 다 했는데 잠깐 이야기 해볼게요. 이건 그냥 애기들 안 했잖아 오늘. 그래서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리뷰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자 이제 답 띄워놓고 잠깐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도 이거 다 할 겁니다. 나랑 사회적인 실현에 기여한 폭력은 본질적으로는 비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뭔데요? 자 리뷰어 기준에서 폭력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건 나중에 할 거야. 적고 싶으면 적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이건 보여주는 거야. 이만큼 하면 선지가 얼마나 9월 모평이랑 똑같은지. 나 리뷰어는 장담할 수 있어. 그냥 선생님이 다음 주랑 다다음 주를 통해서 내리꽂는 그 선지들이 그대로 수능에 연결될 겁니다. 리뷰어는 문제은행식이 된 지가 오래됐거든. 집단의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경우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은 이기심으로 견제되는 거야. 당연히 이기심, 상호투쟁이 개입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해. 18번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18번이 제일 중요한 선지야.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요청 사이에는 여간에서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 모순과 갈등이 존재를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회 요구는 정의 실현을 얘기하고 개인의 양심은 이타성을 얘기하는데 웬만해서는 화합하기 힘든 모순과 갈등이 있지만 이 둘은 조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건 거야.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하고 있어. 조화가 이루어지고 화합하기 힘들다고 했지 화합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모순과 갈등이라고 했지 갈등이 배타적이고 언제나 절대적이라는 것도 아닌 거야.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사회적인 달성할 수 없고 항상 배타적이진 않아. 이런 것도 이제 좀 얘기했죠. 또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조건 언제나 비합리적 수단,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올바른 도덕 정치는 합리적 사회 강제성을 권고하며 최대한으로 강제력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이 좋은 거예요. 라고 알고 갔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번 9월 선지입니다. 이 내용 하나도 상관없이 비합리적 수단으로서 강제력은 본질적으로 악일 수 없습니다. 강제력은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거든. 집단의 이기심은 다른 집단의 이기심으로 견제될 수 있습니다. 아까 XF랑 똑같죠? 개인의 도덕과 사회의 도덕은 조화할 필요성 있고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간에선 화합하기 힘든 지속적인 갈등과 모순이 존재하지만 이게 배타적이거나 절대적이진 않다까지. 그래서 답은 4번. 근데 이건 그냥 단지 상식으로 풀어도 답은 4번인 게 너무 쉬웠어. 강제력은 도덕적으로 승인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 수단. 즉 선어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은 필요하거든. 자, 완전히 똑같아. 근데 리부어는 이렇게 된 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느낌에는 낼 만큼 내서 안 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왔다면 이거 다음 주에 선생님이랑 리부어 특강처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정리했습니다. 끝났습니다.